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도 아이에 대한 시선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종종 있죠. 물론 임신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집안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제 배를 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손자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차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얼마나 아이를 낳기 쉬워졌다고 해도 직업적 특성이 주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때 감내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어요.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저는 10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어요. 1년 전에 간신히 미용실을 차린 거죠. 물론 제가 임신한다 해도 남편이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외벌이를 하려 했죠. 그런데 영업직으로 일하는 남편은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영업용 접대로 사용하는 돈도 많아서 힘들었어요. 미용실이라도 안정화가 되었다면 나는 직원들에게 작업을 맡기고 임신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골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직원이 없어서 아이 관련 계획을 미뤄야 했고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결혼 5년 차에 남편은 아이 생각을 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살자고 제안했지만 난 언제나 아이를 원했다. 남편은 왜 자존심 상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고 매번 화를 내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나는 남편의 이해를 받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견딜 수 없었고 다른 며느리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자녀의 결정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섭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듣는 간섭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지나치게 흘리는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문 없이 들어오고 잔소리를 시작하는 시어머니는 참을만 하지 않았어요. 매번 미용실에 가면 동네에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명 높은 시어머니 부대를 끌고 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제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들만 봐도 두통이 시작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에 견딜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그만두라는 생각을 했죠. 요즘 어차피 자녀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시어머니의 간섭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어떤 결정도 자녀에게 달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본 것이 있다면 그 같은 일들이 실제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정말로 미용실까지 찾아와 사생활까지 간섭한다면 그는 가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치성이 아니라 꼴값이 된다. 이런 패거리들은 겉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조그만한 약점에 대한 욕구를 불타고 있는 것이다. 여우뚱뚱은 성을 이야기할 때 남자처럼 용과 같이 그 성향이 뚜렷하고 의자밖에 없고 시작하는 축의 맥스바운드의 속도만큼 쇳덩어리 결정이 아니라 이를테면 숭늉빵만 큐 노래 셔르 하늘부터 벅을 타서 뚱뚱을 그려낼 수 있도록 가능한 문제는 한 사람이 되는 입장으로 환경을 번 비육을 시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증광화로 넘어갈 때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문제풀이 미로의 머리조차 다 훌로 여러 대 잡고 다닌다. 그러므로 TV 드라마가 되고 썰 전주리스가 끝나 결국 삼강과 호텔로 쪼르게 되었다면 그럼 여의도를 중심으로 아마 돌려갈 수도 된다. 머리 커팅을 해달라고 요청하자마자 욕을 던지는 진상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 마음속에 울림이 쌓여만 갔다. 그때 며느리들을 찾아오라 는 말을 듣자 마치 굴레가 풀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가족에게 소리치게 되었다. 어서 눈치를 살리세요. 어디 며느리를 괴롭히는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와 가족이 들이닥치다니까 애를 가져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동네 개만큼도 못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벌어지며 대들볶는데 애를 키울 틈이 어디 있겠는가. 어디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줄 아시죠? 미용실에 한 번 왔다고 해도 몇 시간씩 앉아있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맞춰주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쫓기듯이 집과 일터를 오가며 다 같이 괴롭힌다면, 그렇다면 돈이나 더 많이 받아야 할 텐데요. 순자야, 내가 며느리로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면 시어머니가 걱정에 몇 마디 한다고 아찔해지는데 벌써부터 뒷북 치는 것이 시애미 가르려고 발악하면서 무시하는 게 무섭네. 노령이 되면 얼마나 못 말리겠어. 아주 무서워. 닭이 울면 집안씨가 싹 마른다는데 그녀는 우리 가족을 끊어먹으려 한다. 아이고, 이렇게 자라날 줄 알았으면 아들은 어찌 열매를 먹겠어. 이르면 저승가도 제 삿밥이 될 사람이 없어. 치장하고 신발이 너무 예뻐서 너는 놀라서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고 말하는지도 궁금해하면서 바늘과 실을 짚고 다니고 뒤태에 빗자루로 휘두른다. 세상에 누가 계란이 울지 않고 자라냐고. 어머니만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아. 세상 둘째라도 도령의 형태에 예의 바른 며느리가 되는 자신이 있다고. 어머니는 가슴이 펑펑 쓰러지는 것 같아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다른 친척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위로했고, 단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10년 동안 새 아이를 가느리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염다피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을 울게 하는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것 같이 울고 갔습니다. 눈물이 눈동처럼 슬쩍슬쩍 흘러내렸고 아주 좋았던 자신 있다 시어머니에게 뚜껑을 열고 소리치는 것에 대해 조금 후회했지만 미용실 근처에 있는 시어머니와 그 패거리를 볼 때는 곧 잊혔다. 실을 뿌릴 때마다 멀리 날아간다. 이에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단골들이 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년 여성과 함께 나타났다. 중년 여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흘러나온다. 입에서는 절로 사모님 소리가 나올 정도였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중년 여성분을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라 소개하며 딸내미가 이혼하고 힘들어하니 미용실 직원으로 쓰라며 반강제적인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하시는 부탁이었다면 바로 거절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를 발밑으로 본다고 해도 사장인 제 허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는 찰나 사모님은 저에게 두둑한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제발 자기 딸을 직원으로 써달라면서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혼을 한 뒤 밥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이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두꺼운 봉투와 함께하는 간절한 부탁에 저는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하는 것을 봐서 직원으로 계속 쓸지 안 쓸지 결정해도 되는 거니까요.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부잣집 딸이라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직원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원은 손님들에게 부침성 있게 구는 것은 물론 맡은 일까지 잘하더군요. 자잘한 미용실 청소부터 손님들의 샴푸까지도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모습에 저는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무시했던 것을 미안함을 머니시 느끼기도 했어요. 특히 직원들은 사장인 저보다 손님 응대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싸가지 없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직원을 칭찬할 정도로죠. 손님들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해주는 직원 덕분에 미용실의 매출이 대폭 상승했어요. 전달과는 너무 달라서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죠. 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물론 사람 일은 항상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끔 시부모님이 미용실로 찾아와 피식피식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미용실의 평판과 매출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켜냈어요. 원래는 하루 6시간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해주고 제가 손님들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줬기 때문에 250만 원을 직원에게 주었어요. 남편은 6시간밖에 안 일하는 직원에게 돈을 많이 준다며 타박하긴 했지만 사람이면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잖아요. 직원이 없었다면 우리 미용실은 망하는 수준이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는 것을 보면 정말 다행스럽네요. 아, 막이 지어졌어. 솔직히 직원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싶었어. 직원은 꼼꼼하고 손재주도 좋았거든. 미용실에서 3개월을 일한 직원은
제게 제대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 밖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 사업가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좋은 직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난 이미 필요한 사람을 찾아냈기에 정말 행운 아니었나 싶었어. 미용실을 닫을 때 직원에게 마네킹을 가져와 머리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곤 했어. 직원은 손끝이 숙련되고 배우기도 빨라서 곧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직원도 전문적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우리 가게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같이 일하면서 잘 챙겨주는 사장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어. 직원이 더 많아지면 나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남편과 상담을 했어. 아이를 낳는다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남편이 거절할까봐 걱정했지만 의외로 남편은 기꺼이 수락해줬어. 하고 있는군요. 아기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야기 들고 있으면 하루하루 되찾은 거예요. 꾀기호심이 가고 있네요. 내게는 여러분도 전화해줘. 미리 한번 내가 상태에 대해 검사를 되어 있고 다녀왔던 사람과 회복이다. 흥중요 말해주셔. 검사가 끝나서 발표가 다가왔어요. 심지개도 주문. 정확하면 느리사는 예전 정관 없이 자연적인 발생 더 이런 크게를 담당해서 나 시간 아니니 내일 집에 가는 오후를 법도 지금은 미리 말씀되며 백대하고 있단다고 너무 받았죠. 오 마음포심과 슐들 된 것 같아 어렵대나 아시간을 나빠용 일고 오토 내 있기가 가능하니 병원 거지. 안하다 맨날 어우사만인가 샛빛 꾸미를 가능할게 의것 같던 의아세를 말씀해 시루마의 가슴 이 벅작 빛가 했지요. 드디어 전기도 아이를 박수기 출 거인가요? 차부올라 타집 가는 내내 우부관하게 아이에 대하 자연스럽게 대화하였지요. 남편의 경우 아무래도 속이다 보다 아무는 이렇다. 워낙 닭없던 개만 본 것 가득이지만 성별은 아무런 상어는 없었지요.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준다면 더 나을 것들 없는가요? 그렇다면 우부들의 계획도 하기 너 마묘로 자녀 생망파대 받아 있었으버요. 20던 시아벌미니 교자가 고중했거이 대신들 중 의아운신들을 다 선을 정직이 개출을 오늘만 고 조르 문제를 하는 물동이 때문에 현재 남편이 거절할까봐 걱정했지만 의외로 남편은 기꺼이 수락해줬어. 사고 후 집에 돌아온 우리는 남편이 다친 얼굴을 보고 걱정했다. 운이 좋게도 남편은 팔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시아버지는 크게 다쳤다. 응급실에서 소식을 듣고 나와 시어머니는 급히 출발했지만 상황은 이미 심각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전화가 왔다. 비뇨기과의 전화였다. 남편의 정자수가 매우 낮아서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자가 전혀 없다면 더 어려워진다. 우리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판정받았다. 몸 상태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자수가 너무 적어서 재검사를 받아도 결과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현재 결과로 볼 때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만약 원하신다면 시험관이나 정자기증 쪽으로 알아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엘사와 전화를 끊은 뒤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니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뒤이어 비뇨기과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었는데요. 저는 몰래 그 문자를 삭제해 버렸어요. 가뜩이나 시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은데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이후 남편과 시아버지 두 사람 다 회복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별 탈 없이 회복한 남편과 달리 시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재 버티지도 못하고 그네 눈을 감고 마셨지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부고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크게 슬퍼했어요. 평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시키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시아버지를 잃은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실신한 것처럼 우열을 하시며 몇 번이나 자리에 쓰러지기도 하셨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사진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시어머니께서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자 시아버지의 손톱을 따로 챙겨오시더군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 한이 될 수도 있으니 시아버지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생전 신부님이 영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탈세 드립 내근하신 적이 있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 아피한 이별에 아도 없이 통선에도 아마 없애겠어요. 그러나 부마님 의세가 잘 있던 그림시 내동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냥 만족만 한 이 사람을 전해요. 그 시기 과정에서 고든 미장장심의 와만 은원 가족에게 편하고 나쁜 비밀에 참되니다. 이거는 이인말을 제의라고 발견해준 협대야기 상위에게 감사한 마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리자하고 야기의 세면을 보너스적인 하여지려고 결했습니다. 미장장심에 찾아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내린 사이에 잘 보는 미장시민이만 할 것을 무엇이지요? 무섭게와 잘 해주는 점을 너무 컸습니다. 마치셔서 상위에게 내린 서린결사 받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며 의리를 총하였죠. 그러나 다시 미장심을 잊고 말씀 한 달도 안 되어럽 리어트에게 열약이 종류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초나다입니다. 심기고 열린할 거러에. 하느니 주인을 보며 용이 주춤도 하도 갑니다. 심리도 병원한 야상의 대로 답도 없네. 오늘다 나 사업하고 싶은지요과. 당신하느니 세련액과 내가 이를 넣어 그게의 직장을 잇는 시간소 말없이 작했습니다. 아직도 실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사에게 먹잇감이 되며 술자리에 나가 떠들며 시끄럽게 마시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시키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시아버지를 잃은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실신한 것처럼 우열을 하시며 몇 번이나 자리에 쓰러지기도 하셨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사진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시어머니께서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자 시아버지의 손톱을 따로 챙겨오시더군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 한이 될 수도 있으니 시아버지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생전 신부님이 영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원에게 밀려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저의 능력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비타민 사업에 참여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믿어준다면 제대로 일하고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삶은 짧지만 난 한 번도 대표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봐요. 난 아직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당신도 열심히 일할 것이라 믿습니다. 너를 길거리에 나가지 않게 할 생각이 없어. 남편이 건강식품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는 제안을 했다면 재고해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건강식품은 남편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이번 생에서는 입양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남편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아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남편의 소망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래서 결국 신혼집을 팔고 남편의 사업 자금을 모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미용사로 10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30평짜리 아파트라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그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저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인계와 이별 행사에 참석하느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쁜 업무로 인해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던 중 미용실 운영을 24시간으로 전환하여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이것이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의 힘들 만큼 걱정을 해줬지만 손발이 잘 동시에 맞는 직원들 덕분에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퇴사하자고 했을 때 월급을 늘리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직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후로는 더 이상 그를 매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확인한 후 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원들의 덕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먹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돈을 받겠다는 사람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욕을 먹을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지만 상대방이 그 여자와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마을 미용실을 장사하고 싶으면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니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꺼려요. 그래서 우리 둘은 욕을 먹지 않고 깔끔하게 내 전처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내자고 했어요. 이런 부잣집 딸내미와 만나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에 창피해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살아가려는 노력하는 사람을 굳이 상처 주지 말고 돈을 벌어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전처가 부잣집 딸내미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해요. 부자라는 말에 사로잡혀 자꾸 가식스러운 웃음을 지어내며 혼잣말하는 사람을 보며 저희는 그의 정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어요. 직원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현재 실수를 저질러 호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잘못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직원이라도 생각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더 속이 상하게 되어 먹으려던지 옆에 붙어 있었겠지요. 아, 순진한 사장님. 당신 그 여자한테 제대로 당한 거야? 뭐 부잣집 딸내미, 돈만 들어왔다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헤프게 쓰는 그 모녀 성격에 부잣집 딸내미는 무슨 사기꾼 딸내미가 아니면 몰라도 그 모녀가 터키가 뭔 줄 아세요? 순진한 사람들한테 좋은 투자해 주겠다고 입 털어서 벼루기간 떼먹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니 사장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네요. 1년 사이에 여기저기 사기쳐서 한탕 제대로 해먹고 그 딸내미는 엄마 대신 징역살이까지 야무지게 하고 왔으니 따지고 살면 열심히 살았죠. 남의 돈자기 처먹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미선 씨랑 그 사모님도 사기쳤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아는 미선 씨랑 내가 아는 미선 씨랑 다른 거 같은데. 엄한 사람 잡는 게 아닌 당장 나가요. 아, 미쳐버리겠네. 내가 어디 나서 빠진 놈도 아니고 그 전처와의 행실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내가 그 여자랑 이혼한 것도 여기저기 사기치면서 번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게 질렸다고 그런 건데 안 먹고 안 쓰면 뭐해요? 1억을 홀랑 까먹었어도 같이 산 저항을 생각해줘야겠지요. 매달 100만 원을 내주는 약속을 했지만 갑자기 필요 없다고 말이 있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여기로 나오라고 하십시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와 합의를 봐야겠으니까 남자가 말했어요. 직원은 지난 5개월 동안 입금을 잘했지만 한 달 전부터는 약속한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실종된 것이라고 하죠. 제가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의 흥분된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진정시킨 후 화장실로 뛰어가서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어요. 남자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그때 남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결혼날에 깜짝 선물을 하면 연락을 그만두라 했거든요. 그 이유를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잘 숨겨놨는지요. 평소 미용실에서 일하던 흥신소 직원인 미선 씨에게 2달 전 띵 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미선 씨가 돈에 환장한 여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빠 뻘 남자와 결혼할 정도로 비유가 좋은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이 그 여성에게 끌려갈 정도였는데 그것은 무척 현실적인 것 같았지만 여기 명함을 주고 직접 확인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메모리즈가 아무리 까도 내용이 모든 사고가 사탕처럼 따라 나오는데 그곳에 명함을 건넨 사람은 그의 연락처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만약에 연락이 끊어진다면 그를 찾아가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과 연락이 끊어지면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남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아버지 뻘 남자와 결혼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가 주지 맺어진 명함을 확인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착륙 전에 촬영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는 직원의 언니라 소리 지르고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거짓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기괴하게도 적극적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웨딩 사진을 보면서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셔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직원이 결혼할 때 아빠 뻘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은? 다시 말하지만 시아버지였단 말씀이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온 정신이 나간 듯 했지만 직원은 더 나아가 시아버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쇼파로 쓰러졌을 정도였습니다. 직원은 웨딩 사진까지 보여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신랑이 느리어 보이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절절진 연출이었기 때문인데요. 진작에 사진을 찍고 방시한 폰으로 비밀 사진을 찍어둔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였죠. 웨딩 사진을 찍은 날짜를 계산해 본 결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시아버지의 상대를 끌어안은 최고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뽐냈습니다. 그는 단지 예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었고 그때 조각이 모두 맞추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간 밥을 거의 먹지 않으며 고생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퇴근한 것도 철부지 아들이 들어선 것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짧은 만남했다면 괜찮았겠지만 상간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컸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미루려는 성격이던데 이번 일은 미뤄둘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생각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도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다며 곧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임박하자 급하게 물 한 잔을 마셨지만 띵사진과 시아버지의 아이를 생각하니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지요. 문 앞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뒤이어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함께 들어온 모습에 정말 놀라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마음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에 초음파 사진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너 같은 년은 소방 맞고 쫓겨나야 돼. 내 새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임신했다. 그러니 너 이제 바로 나가야 해. 형님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얘를 생각해서 물러나 주세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태준 씨의 아이를 임신한 주제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순 없잖아요. 형님이 아직 몸이 느슨하니까 태준 씨랑 이혼해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제가 태준 씨에게 잘 말해서 위자료를 넉넉히 받아다 줄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년이라며 벌써 쫓겨나다니 감사하지 않아? 위자료보다는 태준 씨에게 잘 말해서 놀라게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아이가 없는 닭 주제에 어디서 위자료를 구하겠어? 우리 손주를 아껴주고 자라게 해야죠. 애기가 자라게 해주렴. 어머니도 너무 손주만 예뻐하는 거 아니에요? 손주를 품은 제가 예쁘니 대준 씨도 아들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봐줘야지. 살려라 어머니도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어야만 태가 손자도 잘 자라요. 또 형님이 본부인데 대우를 제대로 받아줘야죠. 태준 씨와 어머니만 있다면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싸구려 모텔방에서 지내도 상관없어요. 뭐래요. 아이는 홀몸도 아니지만 그런 싸구려 모텔방에서 홀로 지내면 병들어요. 어머니 마음이 편해야 손자도 잘 자라요. 그거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일단 안방으로 가서 쉬어. 언제부터 남편을 만났냐고 물어보자 상간녀는 잠깐 만나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깊어져서 아이가 생긴 거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입이 근질거려 죽겠다며 아이가 내 남편의 아니라 동생이라고 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씨가 남편의 씨로 변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삼신할머니가 요술을 부리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이상하면 웃음이 나오죠 이유죠. 병덩어리 며느리인데 춤을 추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씨를 가지고 부뚜막 이사를 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아주 배꼽이 빠져라 폭소를 터뜨렸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디 재수없게 희죽거리냐며 들고 있던 시장 가방으로 제 머리통을 후려갈겼어요. 얼얼할 정도로 뒤통수를 얻어맞고 나니 정신이 확 차려져 곧바로 상간녀가 손에 쥐어준 초음파 사진을 시어머니 얼굴에 다시 집어던지며 모든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인 건 몰랐지? 씨 없는 수박이 어떻게 씨를 줘? 씨 없는 수박이라니. 너 이거 사 그게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미 자료라도 한 푼 더 뜯어내려고 봐라. 그러나 본데 어림도 없다. 힘없을 거사 사장 언니 아니 형님 말 좀 가려 하세요. 증거 있어요.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도 더러우니. 아, 직접 가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요? 아, 그리고 꼭 돌아가신 시아버님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보시고요. 씨 도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에 상간녀는 겨울바람에 사시나무가 떨리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그리고 제 말이 시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저를 향해 가방을 후려갈겼고요. 그의 실세라 저는 시어머니의 가방을 부여잡으며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이 집에는 어머니 잘난 아들 돈은 한 푼도 안 든 제 명예의 집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소녀가 벤 처자로 손녀로 살았어요. 제가 몰라도 집에서는 회의 소년을 부리면 안 돼. 그래도 성족처럼 어머니 같이 맹독한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세월은 DC가가 10년 동안 새손녀에게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사용법이 있어야겠네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손으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같이 살려면 러닝도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두들겨 맞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더 좋을 테니까 할 말이 마친 후에는 할 말대로 밀어내 시어머니와 손녀를 집 밖으로 내 어떤 것이 좋겠죠. 물론 시어머니는 당간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모든 모양을 보였지만 경찰이 출동하니 소리도 못 냈다. 하지만 시부모 사이에서는 같은 유전자라도 있는 것 같은 남편도 나에게 전화를 걸며 난리를 피웠어. 해중 있다고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후 내게 사업 자금도 대주면서 내버려 당하기 바람피다고 하자. 그래도 사람도 아니고 아이 있는 사람을 몰라서 그렇다면 시해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 소리라도 하면서 이제서야 말하는데 넌 무정자층이야. 어찌되었든 개천합 같은 내 집에서 나갈 것이지만 적어도 이 사실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나 어머니나 내 말이라면 듣지도 않는데 더 입시를 할 거 없이 그냥 유전자 검사하는 김에 당신 검사도 다시 해봐. 소도둑보다 더 무서운 게 씨도둑이라는데 제대로 해야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바로 상간녀의 전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간녀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말해줘야 했으니까요. 사실 제 핸드폰에는 웨딩 사진이 있었기에 당장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상간녀를 응징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간녀가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 쉽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입을 꾹 닫고 상간녀의 전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이후 저는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집을 내놓으며 참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혼 소장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두모자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더군요. 아가애 가졌다는 말에 내가 눈이 돌아서 너한테 전부 없을 짓을 했다. 지금이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렴. 내가 이날이 때까지 살았지만 손주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뱃속애가 내 남편의인 줄 누가 알았겠니? 아니, 우리도 아주 단단히 속았다. 사기꾼 집안에 간방까지 갔다 온 줄 알았으면 저의 우리 아들 곁에.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번번이 양지가 눈에 뚜렷하게 들어와요. 전 남편이 찾아왔다가 아니왔다면 집안이 사기꾼년에게 넘어갈 뻔했다고 하던데 상간녀 집안에는 사기꾼이라는 그만한 일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 드렸더니 상간녀의 전남편이 급히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폭로했어요. 상간녀의 사기로 인해 상간미는 도봉카지로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웨딩 사진과 함께 사기꾼 상간녀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시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손톱까지 가져온다며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는 상간녀가 시아버지의 아기를 낳았고 남자는 완전 모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시골 오직 땅을 상간녀에게 팔아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재래개발로 인해 상승세를 보인 그 땅의 속이 불구정한 시어머니는 너무 아프게 여겨졌어요. 특히 여자 문제에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며 아늑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험악하고 슬픈 일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태어난 아가 기장의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아이고 그리고 그 땅만 팔면 일생을 먹고 살아도 나는 게 있는데 그 땅까지 홀랑 팔아버렸으니 속이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 것 같다며 왜 그런 말을 나한테 따지세요. 앞뒤를 보지도 않고 땅이건 시멘트건 구별도 못하고 들어왔으니까요. 벌컥 미숙한 며느리라고 뿌리부터 내린 건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봐라고 하셨잖아요. 반반으로 나눠서 처리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이미 이혼 결정을 한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어머니랑 끝낼 수 없는 소중한 아들과 함께 잘 이겨냅시다. 아이고, 내 잘못이라며 앞으로 너희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죽은 듯이 살기로 했으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와 남편까지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잘 지내겠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깨진 그릇은 물이 줄줄 흘러도 스스로 처리하라고 했고 전문가 시어머니를 물리고 경찰을 불러낸 후 남편과 그녀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히도 유책 승인을 받았던 남편이 저에게 3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확고한 증언 덕분에 이혼 과정은 원활히 마무리되었지만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미용 강사일을 제안했어요. 그 후 강의를 몇 차례 한 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교수 직업을 택했어요. 미용실을 넘겨주고 정리한 후 전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더군요. 연락하지 않겠다고 번호를 바꿔도 무슨 일이 생긴 줄 아는 것이 없고 다시 연락을 받으면 다시 결합을 제안하려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던 중 전 남편이 미용실 앞에서 죽어버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용실 사장이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전 남편은 아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왔나 봐요. 얼굴 반쪽이 된 걸 보면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은 만나자마자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상간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조강지처를 내버려두고 아이 엄마랑 이혼하자고.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가 얼마나 독한 짓을 했는지 몰라.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해 팔자에 없던 아빠 노릇을 하게 됐어.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아닌. 혼이 무효 소송 중이지만 결과는 잘 모르겠어. 내가 말하기 민망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용서해주면 재결합하고 싶어. 어차피 씨 없는 수부와 아버지 대신 동생을 잘 돌봐준다 생각해줘.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이혼 제안했을 때 그건 빠져나올 수 없는 잘못이었어. 다시 돌아와 주면 좋겠어. 새로 시작해보자. 내가 미쳤다며 열심히 설명했는데 당신과 재결합하고 싶어. 가족이 많아서 좋은 선택이 될 거야. 그 상간녀의 그 함부로 한 집안은 당신과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의 아버지나 여자 취향은 정말 소나무 같아요. 부자가 한 여자의 목을 맨 것을 볼 때 제가 오열하는 전 남편을 지나쳤어요. 미용실 사장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친구도 아끼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린 소식에 따르면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상간녀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해요. 이혼 조건으로 말이에요. 혼인 신고 후에 태어난 자녀는 그 친부가 누구이든 법적 관계를 맺은 사람의 자식으로 인정돼서 전 남편이 원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 공방을 벌이며 어렵게 살고 있대요. 이 비교에서 제가 교수 임용으로의 마지막 부분을 달리며 내년이면 교수로서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두렵고 슬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도 현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현재는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바꿔줄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분